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 노인과 바다. 어네스트 헤밍웨이. 리베르 출판사. 세계 단편소설 40. 편역 박찬영. 등을 짓누르던 밧줄이 부드러워져서 한결 견딜만해지고 있었다. 오후에 낚싯줄이 한 번 더 올라왔다. 그러나 고기는 약간 높은 수면 위로 올라와 계속해서 물속을 헤쳐나갈 뿐이었다. 햇볕이 노인의 왼팔과 어깨 위에 앉아있다가 이제는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노인은 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고기가 물속에서 그 멋진 자줏빛 가슴치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펴서 크고 꼿꼿한 꼬리로 어두운 물속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양을 그려보았다. 그 녀석의 눈은 정말 크더군. 말은 그보다 훨씬 작은 눈으로도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 볼 수 있지. 나도 전에는 밤눈이 꽤 밝았어. 아주 캄캄한 데가 아니라면 고양이만큼은 볼 수 있었지. 해도 나고 손가락도 꾸준히 움직인 탓에 왼손의 쥐는 완전히 풀렸다. 그래서 노인은 힘을 왼손에 옮겨놓기 시작했다. 등 근육을 조금씩 움직여 줄이 살을 파고든 곳을 피해 옆자리로 옮겨놓았다. 고기야, 만약 내가 지치지 않았다면 너도 나만큼이나 이상한 놈인 게야.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곧 밤이 될 것 같아 노인은 다른 일이나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는 야구 리그를 떠올렸다. 노인은 그것을 서바나어로 그란 리거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실감이 나서 좋았다. 노인은 뉴욕의 양키즈 팀과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이 시합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이 벌써 이틀째인데 아직 시합의 결과도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내일에 신념을 가져야지. 발 뒤꿈치 뼈가 아픈 가운데서도 끝까지 시합을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다. 발 뒤꿈치 뼈에 다박상이란 것은 어떤 병일까? 우리는 그런 병은 안 걸리는데. 그건 싸움닭의 박차를 사람 발 뒤꿈치에 박은 것만큼 아픈 것일까? 나는 싸움닭처럼 쇠발톱을 타는 아픔을 견딘다거나 한쪽 또는 양눈이 빠지고도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훌륭한 새나 짐승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저 컴컴한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되고 싶다. 상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어가 오면 이제 너나 나나 볼장 다 본다.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디마지오라면 내가 지금 이 녀석과 겨루고 있는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저 고기와 싸울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럴 거야. 그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한때는 어부였다고 하니. 그런데 뼈타박상이란 것이 그렇게도 아픈 병일까? 모르겠다. 나는 아직 뼈가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해가 지자 노인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자신감을 부어넣으려고 카사블랑카에 있는 술집에서 사이안 피고 출신의 흑인 장사와 팔씨름하던 일을 상기했다. 그때 그들은 테이블에 분필로 줄을 긋고 그 위치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채 팔을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서로 손을 움켜잡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서로 상대방의 손을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려고 했었다. 돈을 거는 사람이 많아 석유 등잔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들락날락거렸었다. 그는 그 흑인의 팔과 손,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 8시간이 지나자 심판이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두 사람의 손톱 밑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서로 상대방의 눈과 손, 팔만 쳐다보면서 꼼짝 안 했고 돈을 건 사람들이 초조한 심정으로 방을 들락거리며 높다란 의자를 벽에 기대어 놓고 거기에 앉아 시합을 지켜보았다. 판자 벽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벽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흑인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커서 미풍이 불어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자도 나란히 흔들렸다.
밤새도록 승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흑인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배를 물려주었다. 술을 마신 다음 흑인은 사력을 다해 안간힘을 쓰더니 마침내 노인을, 아니 그때는 노인이 아니라 산티아고 선수의 손을 거의 3인치가량 눕혔다. 그러나 그도 죽을 힘을 다하여 다시 손을 세웠다. 그때 노인은 잘생기고 훌륭한 체력을 가진 이 흑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벽이 되자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승부 판결을 원했지만 심판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부터 그는 힘을 쓰기 시작해 흑인의 손을 점점 아래로 꺾어내렸고 마침내 그 손이 테이블에 닿게 만들었다. 결국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이 났다. 그때 대부분 돈을 건 사람들은 부두에 나가서 설탕 부대를 지거나 하바나 석탄 회사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승부 선언을 청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누구나 시합이 끝까지 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하튼 노인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되기 전에 시합을 끝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고 불렀고 봄에는 서륙전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합에 돈을 많이 걸지 않았고 첫 시합에서 사이안 피고에서 온 흑인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노인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후 그는 몇 차례 더 시합을 하고 다시는 시합을 하지 않았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었지만 이런 시합이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에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왼손으로 몇 번 시합을 해본 적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왼손은 그를 배신해 요구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으므로 노인은 자신의 왼손을 믿지 않았다. 따뜻한 햇볕을 쬐면 손이 좀 나아지겠지. 밤에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쥐가 다시 나지는 않을 거야. 노인은 오늘 밤엔 또 어떤 일이 생기려나 생각했다. 비행기 한 대가 노인의 머리 위를 지나 마이애미 쪽으로 날아갔다. 그림자에 놀라 한 무리의 날치떼가 뛰어올랐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걸 보니 틀림없이 돌고래가 있겠어. 그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낚싯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나 끊어질 듯 팽팽해진 줄은 부르르 떨면서 물방울을 튕길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배가 느린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는다면 고기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비행기를 타고 200길 정도의 고도로 천천히 날면서 고기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거북잡이 배에서 돛대 꼭대기의 가름대에 올라가 보기도 했었는데 그만한 높이에서도 보이는 것이 썩 많았었지. 돌고래는 진한 녹색으로 보였고 줄무늬며 자줏빛 반점, 고깃대가 헤엄쳐 나가는 것도 죄다 볼 수 있었어. 어째서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자줏빛 잔등에다 대개는 자줏빛 줄무늬나 반점을 가지고 있을까? 돌고래는 사실 황금빛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을 때는 마치 마을린처럼 배에 자줏빛 줄무늬가 나타나거든. 고기가 화가 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한껏 속력을 내서 달리기 때문일까?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이었다. 조그만 섬처럼 큰 모자 반류의 해초가 해면 가까이 떠올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누런 담요 아래에서 바다가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막 그 지점을 지날 때 작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물렸다. 처음 그놈을 본 것은 그 돌고래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마지막 햇빛에 금빛으로 빛나던 모습이었다. 놈은 공중에서 사납게 몸을 푸드덕거렸다. 겁에 질린 돌고래는 고개 비행을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조심조심 옮겨가서 몸을 웅크리고는 오른손과 팔로 큰 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돌고래를 끌어당겼다. 끌어들인 줄을 왼쪽 발로 밟아가며 줄을 당겼다. 고물 가까이까지 끌려오자 고래는 거의 절망적으로 뛰어오르면서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내밀어 자줏빛 반점이 어린 금빛 고기를 들어서 그대로 배에 던져 넣었다. 낚시를 성급히 물어 뜯느라 턱이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길고 넓적한 몸뚱이와 꼬리와 머리가 뱃바닥을 세차게 쳐댔다. 그리고 그 번쩍이는 금빛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돌고래는 잠시 몸을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노인은 돌고래로부터 낚시를 빼낸 뒤 그 줄에 다시 정어리를 매달아서 물에 던지고 뱃머리 쪽으로 돌아갔다. 왼손을 씻어 바지에다 닦은 다음 무거운 낚싯줄을 왼손에 옮기고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그 사이 해가 수평선 너머로 잠기는 모습과 굵은 낚싯줄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에 있는 고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에 와닿는 물결을 보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물에 노 2개를 가로질러 묶어놓으면 밤새 지쳐서 속력이 더 느려지겠지. 하지만 녀석은 오늘 밤도 끄떡없을 거야. 물론 나도 그래. 돌고래는 조금 더 있다가 내장을 빼야겠다. 살 속의 피를 간직해서 싱싱하게 말이야. 그런 다음에 돌고래의 칼질도 하고 노도 묶어두자. 지금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두는 게 좋을 거야. 해질녘엔 고기를 다루기가 어려운 법이니까. 노인은 바람에 손을 발린 후 다시 줄을 잡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편한 자세로 하려고 했었다. 그는 배전에 몸을 기대 뱃머리 쪽으로 젖혀서 그냥 낚싯줄을 잡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도록, 즉 고기가 끌기 힘들도록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또 하나 배우는구나. 어떤 상황이든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데 저 녀석은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지 않나? 덩치가 크니까 먹는 양도 많아야 할 텐데 나는 다랑어라도 한 마리를 먹었고 내일은 돌고래를 먹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조금 있다가 내장을 빼낼 때 좀 먹어둘까? 노인은 돌고래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물론 다랑어보다는 먹기 힘들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고기야, 좀 어때? 난 기분이 괜찮은 편이다. 왼손도 많이 나았고 게다가 하루 밤낮 동안 먹을 것도 생겼지. 자, 어디 너 혼자 계속해서 배를 끌어보려무나. 사실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다. 등에 메고 있는 낚싯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제는 그런 고통이 아픈 정도를 지나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 노인은 자신을 다독거렸다. 오른손에 상처가 좀 났을 뿐이지 왼손의 쥐도 다 풀렸는걸. 2다리도 성하고 또 식량 문제라면 내 편이 훨씬 유리하지 않은가. 날이 어두웠다. 9월에는 해가 떨어지자마자 날이 금방 어두워졌다. 노인은 뱃머리 쪽 낡은 배전에 기댄 채 될 수 있는 대로 편히 쉬려고 애썼다. 첫 별이 떴다. 노인은 그 별의 이름이 리겔성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곧 다른 별들도 나타나 모두 자기의 친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저 고기도 내 친구지. 저런 고기에 대해서는 내 평생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늘의 별은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날마다 사람이 달을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달은 달아나 버릴 것이다. 또 날마다 해를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하지만 인간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그러자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큰 고기가 불쌍해졌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저 고기를 잡으면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걸까? 없다. 물론 자격이 없어. 저렇게 침착한 태도와 당당한 위엄을 가진 고기를 먹을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어.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은 잘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우리가 해나 달, 별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야. 바다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자, 이제는 배의 속력을 늦출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노를 매다는 방법은 장단점이 있어. 고기가 갑자기 힘을 쓰면서 달아나면 노가 제동을 걸어서 배가 무거워지게 되고, 그럼 결국 낚싯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 거야. 반대로 배가 가벼우면 녀석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장되겠지. 고기에겐 아직 힘이 남아있을 테니 그 편이 오히려 나한테는 안전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선 돌고래가 상하지 않게 빨리 내장을 빼내고 살점을 좀 먹어야겠다. 1시간쯤 더 쉬고 놈이 지치지 않고 달리고 있는 건지 살펴본 뒤 고물 쪽으로 가서 일하면서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에 고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무슨 변화를 보일 건지 살펴봐야 해. 노를 묶어둔 건 잘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전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쨌든 녀석이 대단하긴 해. 낚싯바늘이 꽂혀있는 채로 입을 꽉 다물고 있겠지. 하긴 저런 큰 고기에게는 낚싯바늘의 고통 따위는 문제도 아닐 거야. 단지 굶주림의 고통과 알지도 못하는 대상과 겨루고 있다는 사실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거야. 늙으니 자네도 이제 좀 쉬라고. 다음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녀석이 마음대로 애를 쓰게 내버려두자. 노인은 약 2시간가량 쉬었다. 늦도록 달이 뜨지 않아서 시간을 짐작해 볼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많이 쉰 셈이었다. 하지만 정말 쉬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노인은 아직도 고기가 끄는 힘을 양 어깨로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뱃머리 쪽에 배전을 잡고 버티는 힘을 배에 내맡겼다. 만약 이 낚싯줄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일은 얼마나 간단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기가 조금만 요동을 쳐도 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내 몸으로 버텨서라도 줄이 끌려가는 것을 막아내고 언제든지 양손으로 줄을 풀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해. 하지만 자네는 아직 잠을 한 번도 자지 못했어, 늙으니. 반나절과 하룻밤을, 그리고 또 하루를 못 잤어. 그러니까 고기가 저렇게 점잖게 잠잠하게 있는 동안이라도 조금 잠잘 방법을 강구해야만 해. 잠을 안 자면 머리가 흐려질 테니 말이야. 하지만 내 머리는 아직 맑은데 뭘 하고 그는 속으로 다시 생각했다. 너무나 맑고 명료해서 먼 곳의 친구인 별들처럼 초롱초롱했다. 그래도 잠을 자야 한다. 별도, 달도, 해까지 잠을 자지 않는가. 심지어 바다마저도 조류가 없는 조용한 날이면 이따금 잠을 자는 걸 노인은 봐왔다. 그러니 잠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낚싯줄에 대해서는 뭐 좀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도를 강구해 보아야만 할 것 같았다. 이젠 돌고래를 요리할 시간이다. 잠을 자려면 노를 비끄러매어 닷처럼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다. 나는 안 자고도 견딜 수 있는데.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기는 했다. 그는 고기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양손과 무릎으로 기어 고물 쪽으로 돌아갔다. 고기가 반쯤은 자고 있는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고기를 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쳐서 죽을 때까지 배를 끌어야 하고 말고. 고물로 돌아온 노인은 몸을 돌려 왼손으로 어깨에 맨 줄을 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별빛이 밝아지자 돌고래가 뚜렷이 보였다. 그는 칼날로 돌고래 머리를 찔러서 고물 밑창에서 놈을 꺼냈다. 한쪽 발로 몸통을 밟고 항문에서 아래턱 끝까지 재빨리 배를 갈랐다. 칼을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내장을 빼내고 난 뒤 아가미도 죄다 뜯어냈다. 위를 만져보니 묵직하고 미끈했다. 그것을 가르자 속에서 날치가 2마리나 나왔다. 날치는 싱싱하고 단단했다.
노인은 그것을 나란히 내려놓고 내장과 아가미를 꺼내어 뱃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이 물 위에 인광의 꼬리를 남기며 가라앉았다. 돌고래의 몸통은 차디 찼다. 그리고 이젠 별빛을 받아 문둥이처럼 희뿌연 색깔로 보였다. 노인은 오른쪽 발로 고기의 머리를 누르고 한쪽의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다른 쪽의 껍질을 마저 벗긴 뒤 머리에서 꼬리까지 살을 발랐다. 그는 뼈만 남은 돌고래의 잔해를 뱃전 너머로 떨어뜨리면서 물속에 소용돌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희미한 빛을 남기며 서서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돌고래의 저면엔 살점 가운데다 날치 2마리를 넣어놓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뱃머리 쪽으로 되돌아왔다. 짊어진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등이 한껏 구부러진 채로 오른손에는 살코기를 들고 갔다.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판자 위에다 돌고래 살점 2쪽을 내려놓고 날치도 곁에 놓았다. 그런 다음에 어깨에 메고 있던 줄을 옮기고 뱃전에 올려놓았던 왼손으로 다시금 그 줄을 잡았다. 그는 뱃전에 몸을 기댄 채 손에 와닿는 물의 속도를 주시하면서 날치를 물에다 씻었다. 고기 껍질을 벗기느라 손에 인광이 묻었는데 거기에 닿는 물결이 확연하게 보였다. 물결은 먼저보다 더 약해졌다. 손을 널빤지에 문지르니 인광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배 뒤로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지금은 녀석도 지쳤거나 쉬고 있는 것일 거야. 자, 이젠 나도 이 돌고래를 먹은 다음 좀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자도록 해야지. 밤이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 별빛 아래서 노인은 돌고래 살점 중에서 한쪽의 반을 먹었고 내장과 머리 쪽을 떼어버린 날치 1마리를 마저 다 먹었다. 돌고래는 요리를 해서 먹으면 썩 좋은 음식인데 날로 먹으면 형편이 없단 말이야. 앞으로는 배를 탈 때 소금이나 라임을 꼭 가지고 다녀야겠어. 하지만 조금만 더 머리를 썼더라면 아까 낮에 바닷물을 뱃전에 뿌려놓고 그것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돌고래를 낚았을 때가 해질 무렵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역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생살도 잘 씹으니까 구역질은 나지 않는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동쪽 하늘에 구름이 덮이는가 싶더니 이내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의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바람도 멎었다. 사나흘 후에는 날씨가 나빠지겠는걸? 오늘 밤과 내일 밤까지는 아직 괜찮아. 여보게 늙으니 이제 생각은 그만하고 고기가 잠잠한 동안 잠이나 좀 자두도록 하시지.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잡고 몸 전체의 무게를 뱃머리의 판자에다 실으면서 허벅다리를 오른손에다 갖다 붙였다. 그리고는 낚싯줄을 어깨에서 약간 아래로 낮추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줄을 팽팽하게 졸라맸다. 이렇게 졸라매고 있는 한 오른손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만일 자는 동안 줄이 느슨해지더라도 줄이 풀려나가는 순간 왼손이 나를 깨울 거야. 오른손은 왼손보다 힘이 좀 더 들겠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 익숙하니까 아마 괜찮겠지. 한 20분이나 30분만이라도 잠을 자면 나을 것 같았다. 그는 몸 전체의 무게로 오른손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꿈은 아니었지만 대신 8마일이나 10마일쯤 뻗어있는 돌고래 무리를 보았다. 놈들은 한창 교미기여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로 뛰어들었다. 그러다 마을로 돌아와 침대에서 자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어서 날씨가 무척 추웠고 베개 대신 팔을 베고 잔 탓에 오른팔이 저렸다. 그 다음 꿈에는 길게 뻗은 황금빛 해안이 나타났다. 초저녁 무렵 해변에 첫 번째 사자가 내려오자 다른 사자들이 뒤따라 나타났다. 해안에서 앞바닥 쪽으로 저녁 미풍이 불고 있는데 노인은 닻을 내린 뱃머리에 턱을 괴고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달이 뜬 지도 꽤 오래되었건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고기는 쉬지 않고 낚싯줄을 끌고 가고 있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노인의 오른쪽 주먹이 얼굴을 쳐서 노인은 눈을 떴다. 오른손이 뜨겁게 타는 것처럼 아파왔고 줄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왼손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힘껏 당겼으나 그래도 줄은 급속도로 풀려나갔다. 그는 드디어 왼손으로 줄을 찾아서 잡아당겼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따갑고 얼얼해졌다. 왼손이 낚싯줄을 도맡아 끌다시피 한 까닭에 금방 심한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다. 노인은 낚싯줄 사리를 돌아다 보았다. 거침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가 무겁게 떨어졌다. 그러더니 연달아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줄은 계속해서 빠르게 풀려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빠른 속도로 끌려가고 있었다. 노인은 줄이 팽팽해지도록 바싹 당기고 풀려나가면 또 팽팽히 잡아당기곤 했다. 그는 엉겁결에 뱃머리 근처까지 끌려가 있었으므로 돌고래 살점에 얼굴을 처박은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군. 그러니 이제는 모든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여야지.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 해.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 하고 말고. 노인은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저 바닷물이 갈라지고 솟아올랐던 고기가 떨어질 때마다 물이 철썩 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낚싯줄이 하도 빨리 풀리는 바람에 손을 심하게 베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해왔던 터라 낚싯줄이 미끄러져 나가거나 손가락을 베이는 일이 없도록 굳은 살 박힌 곳으로 줄을 쥐려고 애썼다. 지금 소년이 같이 있었다면 낚싯줄 사리를 적셔주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가 여기 있었으면, 그 애만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낚싯줄은 계속해서 풀려나갔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줄을 끌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널빤지에서 머리를 들 수 있었고 또 볼을 쳐박고 있던 생선 살점에서도 얼굴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조금씩 줄을 풀어주고는 있었지만 속도를 줄여나갔다. 그는 낚싯줄 사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사리를 발로 더듬어 찾았다. 낚싯줄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었다. 이제 저 고기는 새로 물속으로 풀려나간 낚싯줄들이 물에서 받는 마찰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옳지. 이제 저 고기가 열대 번은 더 뛰어올라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잔뜩 들어찼을 테니 내가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깊이 내려가서 죽을 염려는 없어진 셈이다. 곧 녀석이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 그때 놈을 좀 다루어 보아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뛰어올랐을까? 배가 고파서 갑자기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죽음의 암흑 속에서 뭔가를 보고 놀란 걸까? 아마 갑자기 무서워졌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도 침착하고 당당했던 녀석이었는데 겁도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이상한 일이다. 이봐 늙은이, 자네나 무서워 말고 자신을 갖는 것이 좋겠어. 자네는 다시 고기를 소나기에 넣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줄을 당길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곧 돌게 될 거야. 노인은 다시 왼손과 양 어깨로 줄을 붙잡았다. 그리고 엎드려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돌고래 살점이 지지겨진 얼굴을 씻어냈다. 만약이라도 그것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토하게 되면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이다. 얼굴을 씻고 나자 이번에는 배천 너머로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고 씻었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노인은 먼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소금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고기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것은 고기가 지쳐서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곧 회전을 안 할 수 없지. 그때 가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야. 노인은 오른손을 물속에서 꺼내 바라보았다. 대단찮군. 사나이가 이 정도 아픈 게 뭐 그리 문젠가. 그는 새로 생긴 상처에 낚싯줄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시 줄을 고쳐쥐고는 고기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왼손을 반대편 배전으로 내밀어 물에 담갔다. 내가 하찮은 일로 다친 건 아니니 그만하면 잘한 거야. 하지만 내가 어디 갔는지 종종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노인은 자기의 왼손을 향해 말했다. 왜 나는 두 손 다 튼튼하게 해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물론 그동안 오른손만 주로 써서 왼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내 잘못도 있겠지. 그러나 배울 기회란 얼마든지 있었던 게 아닌가? 만약 다시 한번 쥐가 난다면 왼손이 낚싯줄에 끊겨버리도록 놔둘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머리가 맑지 않으니 돌굴의 고기를 좀 더 먹어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어. 괜히 몇 점 더 먹었다가 구토를 하느라 기운을 빼는 것보다는 머리가 좀 멍한 편이 차라리 나을 거야. 게다가 얼굴을 그 속에 처박기까지 했으니 지금 와서 고깃점을 먹는다고 해도 토해낼 게 틀림없어. 상할 때까지 그저 비상용으로 놓아두자. 이제 양분을 취해서 힘을 얻기는 너무 늦었어. 이런, 내 정신도 참. 한 마리 남은 저 날치를 먹으면 될 것 아닌가. 노인은 중얼거리며 날치를 보았다. 날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요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왼손으로 잡은 뒤 뼈를 조심스레 씹으며 꼬리까지 죄다 먹어버렸다. 날치는 어떤 다른 고기보다도 영양이 풍부해. 적어도 나한테 필요한 힘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맴돌려면 맴돌고 싸움을 걸어오려면 걸으라고. 노인이 바다로 나온 후 세 번째 아침 해가 솟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고기가 돌기 시작했다. 낚싯줄의 기울기만으로는 고기가 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움직임이 낚싯줄을 기울게 하기에는 아직 일렀던 것이다. 그는 고기가 낚싯줄을 끄는 힘이 약간 약해진 것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가만히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줄은 팽팽해졌다. 그러나 금방 끊어질 듯한 정도로까지 당기자 조금씩 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양 어깨와 머리를 줄 밑으로 뺀 뒤 꾸준히 그리고 가만가만히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을 앞뒤로 휘두르는 동작을 취하면서 몸과 두 다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줄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애를 썼다. 그의 늙은 다리와 어깨를 줄을 끌어당기는 축으로 삼았다. 크게 회전을 하는군. 어쨌든 저 녀석이 지금 돌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낚싯줄을 힘껏 잡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거리가 점점 짧아질 게고. 아마 1시간쯤 후에는 고기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해서 고기를 죽여야 해. 그러나 고기는 느릿느릿 여전히 돌고 있었고 그렇게 2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땀으로 흠뻑 젖어 격심한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회전하는 거리가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낚싯줄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아 고기가 헤엄치면서 점점 더 수면 가까이 떠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노인은 눈앞에 검은 반점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땀이 흘러들어 눈이 따가웠다. 이마에 난 상처도 자꾸 쓰라렸다.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검은 반점 따위는 무섭지 않았다. 그가 줄을 당기느라 애를 쓸 때면 을에 나타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벌써 2번이나 아찔한 현기증을 느낀 터여서 걱정이 되었다. 이런 고기에게 패배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어. 하느님, 제발 제 육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과 성모경을 100번 외우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요. 지금은 외운 것으로 해두자. 틀림없이 나중에 외울 테니까.
바로 그때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 느낌은 날카롭고 뻐근하며 뚜렷했다. 녀석은 지금 철사로 된 목줄을 그 창날 같은 주둥이로 쥐고 있을 거야. 그것은 언젠가는 오고야 말 일이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고기가 갑자기 뛰어오를지도 모른다. 이제 저 스스로 도는 걸 계속하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뛰어오를 필요도 있었겠지만 뛰어오를 때마다 낚시에 찔린 상처가 크게 벌어져서 어느 순간에 낚시를 빼 던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뛰지 마라, 고기야. 제발 뛰지 마라. 고기는 대여섯 번이나 더 철사를 쳤다. 그리고 고기가 머리를 흔들어댈 때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풀어줬다. 고기의 고통을 이 정도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고통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고기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고통스러우면 미쳐버릴 것이다. 잠시 후 고기는 철사의 목줄을 후려치던 것을 멈추고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노인도 쉬지 않고 줄곧 줄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정신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꼈다. 왼손으로 바닷물을 퍼서 머리를 적셨다. 그리고 물을 좀 더 떠서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래도 쥐는 안 나니까 괜찮아. 곧 고기가 올라올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견딜 수 있지. 아니, 견뎌야만 해. 당연한 일이야. 그는 뱃머리에 몸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줄을 등에서 내렸다. 고기가 원주의 먼 쪽을 돌 때는 자기도 좀 쉬고 가까이에서 돌 때는 다시 힘을 내서 싸워보자는 계산이었다. 노인은 뱃머리에 앉아 쉬면서 줄을 당기지 않고 고기가 저 혼자 한 바퀴 돌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다. 노인은 줄의 인력을 통해서 고기가 회전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줄을 잡아 끌면서 배를 짜듯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이렇게 필요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무역풍이 부는구나. 이 바람이 불면 고기를 끌어들이기에 유리해. 나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바람이야. 다음에 회전을 하려고 고기가 헤엄쳐 나가면 그때 쉬어야지. 그래도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두세 번만 더 돌고 나면 잡히겠지.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에 걸려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회전하는 것을 감지하자 다시 줄을 끌어당기면서 뱃머리에 주저앉았다. 고기야, 너는 지금 힘차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지만 굽이 돌 때 내 너를 잡으마. 그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파도가 꽤 높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미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바람이 꼭 필요했다. 서남쪽으로 저어가기만 하면 된다. 사나이가 바다에서 길을 잃을 리는 없어. 게다가 육지는 아주 기다란 섬이니까. 그가 문제의 고기를 처음 본 것은 세 번째 회전 때였다. 처음에는 배 밑을 한참 동안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도저히 그 길이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하고 그는 말했다. 저렇게 클 리가 있나. 그러나 고기는 그 그림자만큼 컸다. 회전을 마친 후 고기는 배에서 겨우 30야드 떨어진 물 위로 떠올랐었다. 그때 노인은 물 밖으로 나온 고기의 꼬리를 보았다. 그것은 큰 낫의 날보다도 더 길었고 검푸른 물을 배경으로 하여 창백한 라벤더 빛깔로 보였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고기가 수면 바로 아래를 헤엄치기 시작하자 비로소 노인은 그 거대한 몸집과 띠를 두른 것 같은 자줏빛 줄무늬를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넓적하게 퍼져 있었다. 그때쯤에야 노인은 고기의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주위를 헤엄치는 회색 빨판 상어 두 마리도 보았다.
두 마리의 상어는 그 고기한테 달라붙어 있다가 어느 때는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아니면 큰 고기의 그늘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기도 했다. 두 마리 다 길이가 3피트는 넘을 것 같았다. 빨리 헤엄칠 때는 몸 전체를 뱀장어처럼 세차게 움직였다. 노인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햇볕이 뜨거워서만이 아니었다. 고기가 조용히 차분하게 돌 때마다 그는 줄을 당겼다. 이제 두 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아주 바싹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머리에 작사를 꽂으려고 해선 안 된다. 단 한 번에 심장을 찔러야 한다. 침착하게 굴어. 그리고 더욱 힘을 내, 늙은이. 예상한 대로 다음 회전 때 고기는 등을 물 밖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거리가 좀 멀었다. 그 다음 회전 때도 역시 너무나 멀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몸을 훨씬 더 많이 드러냈으므로 노인은 조금만 더 줄을 끌어당기면 고기를 배에 나란히 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는 벌써부터 작사를 준비해 두었었다. 작살이 달린 가는 밧줄을 감아놓은 사리는 둥근 광주리 안에 담아두었고 끝은 뱃머리의 말뚝에 단단히 메어놓았었다. 고기는 이제 원을 그리며 그리고 커다란 꼬리만이 움직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배 가까이 몰아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다. 고기는 잠깐 배를 드러내더니 약간 뒤뚱거렸다. 그러나 잠시 후 몸을 바로 하더니 다시 회전을 시작했다. 저것 봐. 내가 녀석을 움직이게 했어. 내가 움직이게 해서 배를 드러냈던 거야. 노인은 또다시 현기증이 났으나 있는 힘을 다해 고기를 붙잡았다. 내가 녀석을 움직였다. 아마 이번에는 끝장을 낼 수 있을 거야. 소나 끌어당겨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다리야 버텨라. 머리야 날 위해 견뎌다오. 제발 여기서 정신을 차려. 정신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고기를 끌어보자. 그러나 온 힘을 기울여서 고기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고기는 약간 뒤뚱거렸을 뿐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헤엄쳐 나갔다. 고기야, 고기야. 너는 어차피 죽어야 하지 않니? 나마저 죽을 필요가 있겠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말라서 소리내어 말을 할 수도 없었으나 이젠 물 있는 데까지 갈 힘도 없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배전으로 끌어와야 해. 녀석이 계속 돈다면 내 몸이 온전치 못할 거야. 아니, 그래도 괜찮을 거야. 언제까지나 괜찮을 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또다시 고기가 회전을 시작했다. 그때는 거의 고기를 잡을 뻔했다. 그러나 또다시 고기는 자세를 바로잡고 유유히 헤엄쳐 나가버렸다. 내가 나를 죽이는구나, 고기야. 너에게는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어. 나는 일찍이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위험이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날 죽인다 해도 조금 더 서운할 것 같지가 않다. 내 형제여, 자, 어서 와서 날 죽여. 누가 누구를 죽이던 상관없다. 이제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머리를 좀 식혀야지. 머리를 식히고 끝까지 남자답게 고통을 견디어내도록 온갖 지혜를 모아보자. 저 고기처럼이라도 말이다. 정신 차려라, 머리야. 자기 귀에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였다. 정신 차려. 고기는 이후로도 2번이나 더 회전을 했다. 이젠 더 이상 모르겠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기절할 것 같은 상태에 빠졌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는 한 번 더 힘을 써보았다. 마침내 고기가 뒤뚱거렸고 그 순간 그 자신도 아찔했다. 고기는 다시 몸을 바로 일으켜 큰 고기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유유히 헤엄쳐 가버렸다.
또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노인은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 두 손은 맥이 풀렸고 눈도 침침해져서 보일락말락했다. 다시 한 번 해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역시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작하기도 전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번 더 해보자. 노인은 모든 고통과 자신에게 남은 온 힘과 과거의 긍지까지 다 동원하여 고기에 맞섰다. 마침내 고기는 주둥이를 배전에 닿을락말락하면서 노인의 곁으로 유유히 헤엄쳐 오더니 그대로 배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길고 높고 넓은 자줏빛 줄무늬가 보였다. 그리고 온 몸이 온통 은빛으로 보이던 그 무한히 큰 고기가 배를 지나쳐가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은 손으로 잡고 있던 낚싯줄을 발로 밟은 후 작사를 높이 쳐들어 온 힘을 다해 고기의 옆구리를 찔렀다. 작살은 노인의 가슴팍 높이까지 허공에 솟은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에 박혔다. 쇠 작살이 고기의 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노인은 작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작살이 더 깊이 박히도록 온몸에 체중을 실었다. 그런데 고기는 치명상을 입고서도 아직 팔팔한 기운을 보였고 그 엄청나게 길고 널따란 몸뚱이와 힘세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물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 고기는 배 안에 서 있는 노인의 머리 위까지 올라가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노인의 몸과 배는 흠뻑 물보라를 맞고 말았다. 노인은 현기증이 나서 의식이 가물거리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껍질이 벗겨져 생살이 드러난 양손으로 붙잡고 작살의 밧줄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시력이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니 고기가 은빛 배를 드러내고 뒤집혀 있었다. 작살 자루가 고기의 어깨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바닷물은 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1마일도 더 깊은 푸른 물속에 있는 고깃대처럼 시커멓게 보이더니 곧 구름장처럼 넓게 퍼져나갔다. 고기의 몸뚱이는 은빛으로 빛나며 조용히 물결 속에 떠 있었다. 노인은 희미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작살줄을 말뚝에 2번 감아놓고는 양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정신 똑똑히 차려라. 그는 뱃머리에 널빤지에 기대면서 자신을 다그쳤다. 나는 지쳐버린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와도 같은 이 고기를 죽였다. 그러니 이제는 뒤처리 노역이 남아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고기를 배에 나란히 묶을 수 있도록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야지. 설사 지금 당장 이 배에 2사람이 있다 해도 저 고기를 배에 싣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고기를 배 가까이 끌어와서 밧줄로 잘 묶은 다음 돛대를 세우고 돛을 펴서 집으로 가야겠다. 그는 고기의 아가미에서 입으로 줄을 꿰어 뱃머리의 대가리를 나란히 비끄러매기 위해 고기를 배점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저 몸뚱이를 만지거나 더듬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기는 내 재산이 되었어. 하지만 단지 그 때문에 만져보고 싶은 건 아니야. 조금 전에 심장을 만져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2번째 작살 자루를 박아 넣을 때 말이야. 자, 이제 고기를 끌어들여 비끄러매자. 꼬리와 허리에 올가미를 하나씩 걸어야 한다. 늙은이, 어서 일을 시작하시지.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물을 조금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 이젠 뒤치다거리만 남았다. 그는 하늘을 쳐다본 후 다시 고기를 바라보았다. 해를 살펴보고 정오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낚싯줄은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소년하고 둘이 새로 꼬아 이으면 될 테니까. 이리 오너라 고기야. 그렇게 말했지만 고기는 쉽사리 끌려오지 않았다. 그냥 바닷물에 둥둥 떠 있었다. 노인은 노를 저어 고기 곁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고기 옆으로 가서 고기 머리를 뱃머리에 대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 크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기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켰다. 우선 말뚝에서 작살 밧줄을 풀어서 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턱으로 빼낸 뒤 칼처럼 뾰족한 부리를 한번 감아서 다른 쪽 아가미로 빼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부리에다 감아서 양끝을 매듭 지은 뒤 뱃머리에 있는 말뚝에다 단단히 비끄러 메었다. 그리고 나서는 밧줄을 끊어내었다. 이젠 꼬리에 올가미를 씌우는 일이 남았다. 그는 고물 쪽으로 갔다. 고기는 본래의 색깔인 자줏빛과 은빛으로 변해갔다. 줄무늬는 꼬리와 마찬가지로 엷은 보랏빛이었는데 손가락을 쫙 편 것보다도 넓었다. 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렌즈처럼 보였고 눈빛은 행렬 속의 성인상처럼 초연해 보였다. 고기를 죽이자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물을 조금 마시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의식은 잃지 않을 것 같았다. 머리도 개운했다. 저 정도라면 1500파운드는 넘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훨씬 더 넘을지도 모르지. 내장을 빼내고도 약 3분의 2가 남을 텐데 파운드당 30센트씩 받는다면 모두 얼마나 될까? 계산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걸? 지금 내 머리는 그 정도로 맑지가 못해. 그러나 오늘은 저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와 비교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디마지오처럼 발 뒤꿈치뼈가 아팠던 건 아니지만 두 손과 등이 정말 많이 아팠으니까. 그런데 뒤꿈치뼈 타박상이란 어떤 것일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는 그 큰 고기를 뱃머리와 고물 그리고 배 허리께에 단단히 비끄러 메었다. 고기가 어찌나 큰지 조각배 옆에 큰 배 하나를 달고 가는 것 같았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밧줄을 한 가닥 끊어서 고기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턱을 부리에 갖다 대고 묶어 놓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미끄럽게 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음에는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대와 가름대 등장비 등을 정리한 뒤 조각조각 기운 돛을 폈다. 마침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물에 반쯤 들어누워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인은 나침반이 없어도 서남쪽이 어떤 방향인가를 알 수 있었다. 필요한 것은 무역풍의 촉감과 돛이 팽팽하게 당기는 모습뿐이었다. 이제는 가는 낚싯줄을 이용해 뭐든 먹을 것을 낚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목도 죽여야지. 그러나 미끼 낚시는 보이지도 않았고 미끼로 쓸 정어리마저 상해 있었다. 할 수 없이 누런 모자바뉘 해초가 한 조각 지나가는 것을 갈고리로 건져 털어보았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잔새우가 뱃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중 서너 마리는 그래도 꽤 먹을만해 보였다. 새우들은 노인의 발밑에서 모래벼룩처럼 팔딱팔딱 튀어올랐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새우의 머리를 따낸 뒤 껍질이며 꼬리까지 죄다 씹어먹었다. 아주 조그마한 새우였지만 노인은 그것들이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병에는 아직 물이 2모금쯤 남아있었다. 노인은 새우를 먹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무거운 짐을 실었는데도 배는 잘 달리고 있었다. 그는 키의 손잡이로 배의 방향을 조종했다. 고기가 잘 보였다. 노인은 상처투성이의 두 손을 보고 고물에 닿은 등의 아픔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기와의 싸움이 끝나갈 무렵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꿈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올라 바다로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 잠시 떠 있을 때도 참 이상한 광경이라고 여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다시 전처럼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았다. 이제 눈앞에 고기가 있었고 손과 등이 아픈 것도 꿈이 아니었다. 손의 상처도 얼마 안 가서 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소금물에 담그면 금방 낫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깊은 바닷속의 검푸른 물이 우리 같은 어부들에게는 제일 잘 듣는 약이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머리를 맑게 식히는 것뿐이다. 두 손이 제 구실을 잘해주었고 배도 잘 달리고 있다. 고기도 입을 꼭 다물고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형제처럼 사이좋게 동행하고 있었다. 그 순간 노인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가만, 그런데 지금 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 건가? 내가 고기를 뒤에 매달아 끌어가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 또 만일 고기가 배 안에 실려 있다면 그 역시 문제는 없어. 그러나 노인은 그들이 한데 묶어서 나란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는 문득 고기가 끌고 가겠다면 가라지라는 생각도 했다. 내가 저 고기보다 좀 낫다는 것은 꾀가 있다는 것뿐인데 고기는 나를 전혀 해치려고 하지도 않았거든. 배는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짠물에 손을 담근 채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새털구름으로 보아 밤새도록 미풍이 계속해서 불 것 같았다. 노인은 자신이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줄곧 고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 첫 번째 상어가 고기를 공격해왔다. 상어의 습격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고기의 시커먼 피가 1마일 깊이 아래까지 내려가자 피 냄새를 맡은 상어가 푸른 수면을 박차고 물 위로 솟아오른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 냄새를 쫓아 배와 고기가 지나온 길을 따라왔던 것이다. 상어는 때때로 냄새를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냄새를 찾아냈고 그 흔적을 재빨리 따라왔다. 그놈은 바다에서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다는 덩치가 큰 마코 상어였다. 그 상어는 흉악한 주둥이만 아니라면 몸 전체가 아름다운 편이었다. 잔등은 황새치처럼 푸른색이었고 배는 은빛이며 껍질은 매끈하고 아름다웠다. 빨리 헤엄칠 때는 커다란 주둥이를 꽉 다물고 있어서 꼭 황새치처럼 보였다. 상어는 바로 수면 아래에서 높은 등지느러미를 꼿꼿이 세운 채 노인의 배를 뒤쫓고 있었다. 꽉 담은 주둥이 속에는 각각 8개씩 나 있는 이빨이 죄다 안으로 굽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상어 이빨처럼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그렸을 때의 모양과 같았다. 이빨의 길이는 거의 노인의 손가락 정도이고 양쪽 끝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바다에 사는 어떤 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생긴 이빨인 것이다. 게다가 놈은 매우 빠르고 힘세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당해낼 고기가 없었다. 바로 그 공포의 상어가 신선한 피냄새를 맡자 전속력으로 쫓아온 것이다. 노인은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놈이 무서워하는 것 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마는 놈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챘다. 그는 상어의 동태를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하고 거기에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런데 고기를 비끄러매느라 밧줄을 잘라 쓴 탓으로 밧줄이 짧았다. 노인은 정신이 또렷해졌다. 각오를 단단히 하기는 했으나 희망은 거의 없었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노인은 중얼거리면서 상어와 자신이 잡은 큰 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차라리 꿈이라면 싶었다. 상어를 때려잡지 않고선 그놈의 공격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덴투소란 놈,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상어가 고물에 바싹 따라붙어 드디어 고기에 덤벼들었을 때 노인은 상어가 벌린 입과 이상한 눈깔 그리고 고기의 꼬리 바로 위에 살을 찰칵 소리내며 이빨로 물어뜯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상어의 머리가 물 위로 떠오르고 등까지 솟아오르더니 다음 순간 고기의 가죽과 살이 물려 뜯기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노인은 상어의 머리 위로 작사를 던져 두 눈을 잇는 선과 코 위로 똑바로 올라간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작사를 꽂았다. 상어 머리에 실제로 그런 선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뾰족하고 푸른 큰 대가리와 커다란 눈깔, 뭐든지 잘라 집어삼키는 주둥아리가 툭 튀어나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상어의 골이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노인이 그곳을 내리쳤던 것이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사를 내리쳤다. 희망은 없었지만 결의와 온전한 저기로 상어에게 작사를 꽂았던 것이다. 상어가 몸을 뒹굴었다. 이미 상어의 눈빛에서 생기가 가시고 있었다. 상어는 한 바퀴 더 뒹굴어 두 바퀴나 밧줄에 몸을 감고 말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상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거꾸로 뒤집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로 물을 후려치고 주둥이를 연속 찰칵거리면서 경주용 보트처럼 물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다. 상어의 꼬리가 요동치는 바람에 온통 하얀 물보라가 튀었다. 그리고는 밧줄이 팽팽해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툭 끊어졌다. 상어의 몸뚱이는 수면에 가만히 떠 있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고 상어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상어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저놈이 내 고기의 살을 40파운드는 좋게 가져가 버렸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작살과 밧줄까지 가져가 버렸으니 어쩐다? 내 고기가 피를 흘리고 있는 한 다른 놈들이 또 나타나겠지. 노인은 물어뜯겨 병신이 된 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고기가 공격받고 있을 때 노인은 마치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었다. 하지만 내 고기를 물어뜯은 상어를 죽였어. 그놈은 이제껏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덴투소였어. 그 전에도 덩치가 큰 놈을 많이 보아왔지만 행운이 오래갈 리가 있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모든 게 꿈이었으면 고기를 낚은 일 없이 침대에 혼자 누워 신문이나 보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인간은 이 정도의 일에 지지 않아.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도 내가 고기를 죽인 건 미안한 일이야. 하고 그는 또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더 큰 시련이 닥쳐올 텐데 나에게는 작살마저 없으니. 그 덴투소 상어는 잔인하고 유능한 데다 힘세고 영리한 놈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놈보다 더 영리했지. 아니, 내가 더 영리했던 게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무장이 잘 되어 있었던 것 뿐인지도 몰라. 쓸데없는 생각일랑 말자, 이 늙은이야. 방향을 바꾸지 말고 이대로 가자. 가다가 난관이 닥치면 그대로 맞서보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은 것이라고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오직 그것하고 야구밖에. 내가 상어에게 작사를 꽂던 멋진 순간을 디마지오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그리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내 손의 상처가 그가 뼈를 다친 것만큼 불리한 조건이었을까? 알 수 없지. 전에 수영을 하다가 노란 가오리를 밟고서 종아리가 마비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것 말고는 뒤꿈치를 다쳐본 적이 없으니까. 이봐, 기왕이면 유쾌한 생각을 해보지 그래 늙으니. 이제 시시각각 집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말이야. 아까 40파운드의 고기를 잃었으니 배도 그만큼 가볍게 달리고 있고 배가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아니야, 반드시 다른 방도가 있을 거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한쪽 노 끝에다 칼을 동여매 놓으면 되겠지.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돛자락은 발로 누르고서 칼을 노에 비끄러맸다. 자, 늙기는 했어도 이제 그런대로 무장이 된 셈이잖아. 미풍이 좀 세게 불어서 배가 곧잘 달렸다. 그는 고기의 앞머리만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자 얼마쯤 희망이 생겼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심지어 그것은 죄라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늙으니 지금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죄 말고도 얼마든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다. 또한 죄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나는 죄가 뭔지도 죄라는 게 있다고 믿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 고기를 죽인 것은 아마 죄가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일 거야. 그러나 그렇다면 죄가 아닌 게 없을 테지. 아무튼 지금은 죄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또 돈을 받고 그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 실컷 생각하라지.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너는 어부가 되려고 태어난 거야. 베드로도 디마지오 선수의 아버지처럼 어부였어. 노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즐겨 생각했다. 노인에게는 읽을 것도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으며 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했다. 너는 다만 살기 위해서라든지 팔기 위해서 고기를 죽인 것은 아니다. 다만 긍지를 위해서 또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죽인 것이다. 너는 고기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죽은 뒤에도 역시 사랑했다. 만약 진정 고기를 사랑한다면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죄악일까? 늙으니 자넨 생각이 너무 많군.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그 덴투소 상어를 죽인 건 잘한 일이야. 그놈도 너처럼 산 고기를 먹고 살지. 어떤 상어들처럼 썩은 고기를 먹는 더러운 놈도 아니고 그저 걸신이 들려 돌아다니는 욕심꾸러기도 아니야. 그놈은 그런대로 멋있고 쓸기도 있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고기지. 나는 정당방위로 그 고기를 죽인 거야. 그것도 아주 멋지게 말이야. 게다가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슨 방법으로든 다른 것들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거든. 고기잡이가 내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것처럼 고기잡이를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먹고 살다니 사실은 그 소년아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지.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배전으로 몸을 굽혀 상어가 물어뜯어 놓은 고기의 살점을 한 점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했다. 그 고기는 쇠고기처럼 살이 단단하고 물이 많았으나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없었다.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냄새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것만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노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언가 불행한 일이 닥쳐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미풍이 불었다. 동북쪽으로 약간 방향이 바뀌는 듯 했으나 미풍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았다. 노인은 멀리 앞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돛도 선체도 배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은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날치가 뱃머리 쪽에서 뛰어올랐다가 뒤로 빠져나가 버리고 누런 해초 조각들만 무심하게 떠 있을 뿐이었다.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고물에 기대어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이따금 마을린 고기를 씹으면서 2시간 정도를 보냈을 때였다. 노인은 쫓아오던 상어 2마리 중 앞의 놈을 보고야 말았다. 노인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도저히 다른 말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 한 사나이의 손바닥을 못이 꿰뚫고 나무에 박힐 때 저도 모르게 내뱉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였을 것이리라. 갈라노 상어구나 하고 그는 소리쳤다. 노인은 앞선 놈 뒤에서 유유히 따라오고 있는 2번째 놈의 지느러미도 보았다.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와 스치고 지나가는 꼬리의 동작으로 보아서 이놈들은 코가 삽같이 생긴 막상어 종류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고 흥분되어 냄새를 쫓다가 놓치고 놓쳤다간 다시 쫓곤 하면서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비끄러매고 키에 손잡이도 끼워서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끝에 칼을 올감해 놓은 노를 쥐었다. 하지만 손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며시 노를 쳐들었다. 손을 풀기 위해 손가락을 가볍게 폈다 오므렸다 했다. 그는 고통을 견뎌내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결심으로 노를 꽉 움켜쥐었다. 노인은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상어의 넓적하고 평평한 삽처럼 뾰족한 머리도 보였다. 끝이 흰 넓은 가슴 지느러미도 보였다. 놈들은 상어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상어였다.
이런 종류의 상어는 냄새가 고약하고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으며 배가 고플 때는 심지어 노든지 키든지 마구 물어뜯기까지 했다. 해면에 잠들어 있는 거북이의 다리나 발을 잘라먹는 것도 바로 이놈들이다. 배만 고프면 생선의 피냄새나 비린내가 나지 않아도 사람에게 덤벼들기도 했다. 갈라노 상어야, 어서 오너라 이놈들아. 상어가 다가왔다. 그러나 아까의 마코 상어와는 행동이 좀 달랐다. 한 놈이 몸을 돌리더니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놈이 몸부림치며 고기를 물어 뜯어낼 때마다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고 있다가 반원형 주둥이를 크게 벌리며 쏜살같이 덤벼들었다. 그놈은 이미 물어뜯긴 자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갈색 정수리에서부터 고리, 척추와 만나는 뒤통수에 이르기까지 줄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노인은 노에 묶인 칼을 이용하여 그 부분을 냅다 찔렀다. 그런 다음 다시 고양이같이 생긴 상어의 누런 눈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상어가 고기를 놓고 떨어져 나갔다. 우습게도 그놈은 죽으면서도 물어뜯은 고기를 삼키고 말았다. 그러나 나머지 한 놈은 여전히 고기를 물어뜯고 있었다. 살점이 뜯겨나갈 때마다 배가 흔들렸다. 노인은 배전을 돌려서 상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돛을 내려버렸다. 상어가 나타났다. 그는 기회를 놓칠세라 배전에 몸을 기대고 찔렀다. 그러나 껍질이 단단해서 살만 찢어졌을 뿐 깊이 찔린 것 같지는 않았다. 너무 힘껏 찌르느라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파왔다. 그러나 상어는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쏜살같이 올라왔다. 상어의 코가 물 밖으로 나오더니 고기한테 달려들었다. 상어가 고기의 살점에 코를 박고 있을 때 노인은 평평한 정수리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칼을 찔렀다. 계속해서 칼날을 뽑아서 다시 같은 곳을 찔렀다. 그래도 상어는 주둥이를 쳐박고 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번에는 왼쪽 눈을 찔러보았다. 여전히 상어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놈, 이래도 안 떨어져? 노인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 칼날로 척추골과 두개골 사이를 찔렀다. 이번에는 칼이 쉽게 들어갔다. 상어의 연골이 쪼개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뒤집어 칼날을 상어의 주둥이 속으로 집어넣고 벌렸다. 상어의 입속에서 칼날을 마구 후벼대자 상어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어서 가라. 가버려. 일마일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먼저 간 내 놈의 친구인지 엄마인지나 만나봐라.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칼날을 닫고 노를 놓았다. 돛이 바람을 안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노인은 배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고기 살의 4분의 1이나 그것도 제일 맛 좋은 부분을 뜯겼구나. 노인은 소리쳤다. 차라리 이게 꿈이고 아예 고기를 잡지 않았더라면 좋으련만. 미안하다 고기야. 결국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구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고기를 쳐다보기조차 싫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물에 씻기고 불어서 고기의 색깔은 거울 뒷면의 탁한 은빛 같았다. 그래도 아직 그 줄무늬는 보였다. 이렇게까지 멀리 나오지 말 걸 그랬나 보다 고기야. 그게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도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고기야. 하고 그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자, 이제는 칼이 잘 묶여져 있나 살펴보고 끊어진 데가 없나 보자. 손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운동을 해두어야지. 상어가 더 나타날 테니까. 노인은 노 손잡이에 칼이 잘 묶여져 있는지 살펴보다가 말했다. 숫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숫돌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어.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모두 가지고 나왔어야 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뭘 하나. 지금은 없는 걸 아쉬워할 때가 아니야.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충고는 잘하는군. 이제 듣는 것도 신물이 나네 그려.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 맡겨놓고
두 손을 바닷물에 담그고 있었다. 아까 마지막 놈이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모르겠군. 어쨌든 배는 훨씬 가벼워졌어. 노인은 물어뜯긴 고기의 아랫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덤벼들며 치받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갔을 것이고 이제는 그 고기가 바다의 모든 상어들을 다 불러들일 만큼 바다의 널찍한 길을 닦아놓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 고기는 한 사람이 겨우내 먹을 수도 있는 양이었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고기나 지킬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두자. 지금쯤 바다에 온통 고기 냄새가 퍼져 있을 텐데 내 손에서 나는 피비린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내 손은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아니야. 상처도 걱정한 만큼 큰 게 아니고 피를 흘렸으니 쥐도 나지 않을 거야. 뭐 또 생각할 게 없을까? 그는 생각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는 아무 생각도 말고 다음에 올 놈들이나 기다려야 한다. 정말 이것이 꿈이라면 좋겠다. 그러나 모를 일이다. 혹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 그 다음에 나타난 놈은 코가 납작한 막상어 한 마리였다. 이놈은 마치 돼지가 여물통에 덤벼들듯 달려들었다. 노인은 그 놈이 고기를 물게 놔두었다가 노에 비끄러맨 칼로 단 한 번에 골통을 찔렀다. 그러나 상어가 몸통을 뒤집으며 튕겨나갔기 때문에 칼날이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앉아서 노를 잡았다. 노인은 그 커다란 상어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살아있을 당시의 크기에서 조금 작아지고 그러다가 아주 작아지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황홀하곤 했었는데 그러나 이젠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았다. 아직 갈고리대가 남아있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래도 아직 노가 2개에다 키 손잡이와 짤막한 몽둥이가 하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젠 내가 저놈들한테 당하고 마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잡기엔 내가 너무 늙었다. 하지만 나한테 노와 짧은 몽둥이, 키 손잡이가 있는 한은 끝까지 싸워볼 게다. 노인은 다시 두 손을 바닷물에 담갔다. 날은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고 바다와 하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아까보다 바람이 더 세게 일고 있었다. 곧 육지가 보였으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네는 지쳤군. 정말 속속들에 지쳤어.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상어떼가 다시 덤벼들었다. 노인은 바다에 남긴 고기의 흔적을 뒤따라오는 상어의 갈색 지느러미를 보았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몰리지도 않았다. 서로 나란히 헤엄치며 똑바로 배를 향해 달려왔다. 노인은 손잡이를 끼우고 돛을 비끄러매었다. 그리고 고물 밑창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그것은 부러진 노를 약 2피트 반의 길이로 자른 노 손잡이로 만든 몽둥이였다.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라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오른손으로 꽉 쥐고는 손목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어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 다 갈라노 상어였다. 첫 번째 놈이 고기를 물면 콧등이나 정수리를 겨냥하고 쳐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상어 2마리가 서로 바싹 붙어왔다. 노인 가까이에 있는 상어가 고기의 은빛 나는 배에다 주둥이를 쳐박는 것을 보고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들고 상어의 정수리를 힘껏 내리쳤다. 몽둥이가 고무에 부딪힐 때의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뼈에 부딪힌 듯한 딱딱한 느낌도 들었다. 상어가 고기한테서 미끄러져 나가려 할 때 노인은 다시 한번 콧잔등을 세차게 갈겼다. 다른 한 놈은 물속으로 들락날락 하더니 주둥이를 다물고 나타났다. 상어의 주둥이 양옆으로 허옇게 살점이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를 휘둘러 놈의 머리를 쳤다. 그러나 상어는 노인을 경계하면서도 다시 고깃점을 물어뜯었다. 상어가 그 살점을 삼키려고 빠져나올 때 노인도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단단한 고무 같은 것을 내리쳤을 뿐이었다. 오너라, 이놈 갈라노야. 또 한번 달려들어봐. 상어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노인은 고기를 문 놈의 주둥이를 몽둥이로 내리갈겼다. 그것도 아주 호되게 될 수 있는 대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내려친 것이었다. 이번에는 골통 밑바닥뼈에 몽둥이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상어가 살점을 천천히 뜯고 떨어져 나갈 때 또 한 번 같은 것을 후려쳤다. 노인은 상어가 또다시 덤벼드나 살펴보았으나 둘 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 물 위를 헤쳐오는 것이 보였다. 다른 한 마리의 지느러미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놈들을 때려서 죽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말아야겠다고 노인은 마음먹었다. 물론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두 놈 다 몹시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 기분은 좋을 수 없겠지. 두 손으로 방망이를 쓸 수만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확실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완전히 고기를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미 반은 뜯겼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이 상어와 싸우는 동안 해가 졌다. 곧 어두워지겠군. 그럼 하바나의 불빛도 보이겠지. 지금 내 위치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낯선 해안의 불빛이라도 보일 테고. 거리상으로 짐작해보아도 해안에서 그리 멀지는 않을 텐데 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바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만은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애는 끝까지 믿고 자신을 가질 거야.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인심 좋은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고기가 너무 심하게 뜯겨버려서 더 이상 고기를 상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반쪽 고기야? 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너도 어엿한 고기였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내가 너무 먼 바다로 나왔던 게 실수였어. 내가 우리 둘 모두를 망쳐놓았구나.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꽤 많은 상어를 죽였어. 바로 너하고 나하고 말이다. 여러 놈에게도 상처를 입혔고 말이야. 고기야, 너는 그동안 몇 마리나 죽였니? 내 머리에 있는 그 창날 같은 부리를 쓸데없이 달고 다닌 건 아니겠지? 노인은 고기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다. 만일 이 고기가 지금도 자유롭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고 있다면 상어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상어와 싸우도록 주둥이에 맨 밧줄을 끊어버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도끼도 칼도 없었다. 도끼나 칼을 잘라 너 손잡이에다 비끄러맬 수만 있다면 훌륭한 무기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상어하고 싸울 수 있을 텐데. 만약 한밤중에 상어가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그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날은 어둡고 사방 어디에도 환한 빛은 없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이 꾸준히 배를 끌고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쥐고서 손바닥을 만져보았다. 손은 아직 죽지 않아서 그저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함으로써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명의 고통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등을 고물에 기대어 보고서야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두 어깨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만일 고기를 잡기만 한다면 기도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다. 일단 부대를 가져다 어깨를 덮는 것이 좋겠어. 그는 고물에 누워서 키를 잡았다. 그리고 하늘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고기는 아직 반이 남아있다. 요행이 앞쪽에 반이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나마 오는 조금 있을 테지. 아니야. 불현듯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내 행운은 사라져버린 거야.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키나 잡고 있도록 해. 아직 행운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잖아.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서 좀 샀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는 또 말했다. 하지만 무엇으로 사오지? 하고 그는 자신에게 다시 반문했다.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과 못쓰게 된 이 두 손으로 도대체 무엇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바다에서 84일이나 허송세월하는 걸로 값을 치르고 행운을 사려고 했지. 그리고 행운이 막 팔려올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고 그는 생각했다. 행운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나는 행운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것을 좀 갖고 싶다. 그리고 행운이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있다. 어서 환한 불빛이 보였으면 좋으련만. 이바들그니 자네는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바라는군. 그러나 내가 당장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노인은 좀 더 편한 자세로 키를 잡으려고 애썼다. 아픔을 느끼고 그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 도시의 불빛에서 반사된 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달이 뜨기 전 하늘이 약간 밝아진 것처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더니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파도가 일었다. 마침내 대양 저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다. 그는 빛의 안쪽을 향해 키를 돌리며 이제 곧 물가에 닿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상어가 또다시 공격해 올지 모른다. 만약 상어가 오면 무기도 없이 컴컴한 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노인은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 구석구석이 고통스럽게 쓰라렸다. 상처와 함께 몸의 모든 긴장했던 부분이 풀어지면서 차가운 밤 공기로 인해 통증이 심해졌다.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정께 이르러 노인은 또 싸워야만 했다. 이번에는 싸움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상어가 떼를 지어 몰려왔는데 지느러미가 해면에 긋는 선과 고기한테 덤벼들 때의 인광만이 보였다. 노인은 몽둥이로 상어의 머리를 후려갈겼다. 수시로 살점을 뜯어먹는 소리가 들렸으며 배 밑에 있는 놈이 고기를 물어뜯을 때마다 배가 흔들흔들했다. 그는 몽둥이로 어디쯤이라고 짐작되는 곳과 소리나는 곳을 필사적으로 후려쳤다. 그러다 마침내는 몽둥이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키에서 손잡이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는 상어들을 몰아내기 위해 정신없이 두들겨 팼다. 그러나 상어들은 이제 뱃머리 쪽으로 몰려가더니 서로 번갈아가며 또는 한꺼번에 덤벼들어 고기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그들이 또 한 번 몰려오려고 한 바퀴 돌 때 노인은 바다 밑에서 고기의 살점들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놈이 고기를 향해서 덤벼들었다. 이제 노인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았다. 그 놈은 뜯기지 않는 고기 머리까지 불고 늘어졌다. 노인은 상어의 머리를 향해 키 손잡이를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또 한 번 휘둘러 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내친김에 부러진 끝으로 상어를 찔렀다. 노 끝이 둔탁하게 상어의 몸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틀림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찔렀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맥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것이 몰려든 상어떼 중 마지막 놈이었다. 고기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이제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입속에서 이상한 맛을 느꼈다. 그것은 구리쇠 같은 맛이었는데 갑자기 입이 달아서 잠시 겁이 났다. 그러나 양이 많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바다에다 뱉어버리고 나서 말했다. 이거나 먹어라 갈라노 자식들아.
그리고 사람 죽인 꿈이나 꿔라. 노인은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배의 고물로 돌아가 살펴보았더니 부러진 손잡이 끝에 키 구멍이 그런대로 맞아서 키질을 하기에 적당했다. 그는 어깨 위에 부대를 두르고 진로를 바로 잡았다. 배는 이제 아주 가볍게 달렸다. 그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다. 그는 어서 빨리 내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기민하게 배를 몰고 갔다. 잠시 후에 상어떼가 식탁에 남은 찌꺼기를 주우려는 사람처럼 다시 고기의 잔해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키를 잡는 일 외에는 이제 모든 일에 무관심해져 있었다. 무거운 짐이 없어 배가 가볍게 잘 달린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배는 무사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배는 온전했다. 키 손잡이 이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키 손잡이쯤은 쉽게 바꿔 달 수 있었다. 노인은 이제 조류의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느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변 불악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역시 바람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렇지. 바다에는 우리의 친구도 있지만 적도 있다. 그리고 침대라는 것도 내 친구야. 그런데 바로 침대가 말이야. 정말 훌륭한 친구야. 내가 지쳐버렸을 때는 편안하거든. 그 침대란 놈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미처 몰랐어.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버린 걸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단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던 탓이야. 마침내 노인의 배가 작은 항구에 들어왔을 때 테라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꾸준히 불던 미풍이 제법 거세졌다. 그러나 항구는 조용했다.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바위 밑 좁은 자갈밭에다 배를 댔다. 도와줄 사람도 물론 없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무태 바싹 갖다 대었다. 그리고 배를 바위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그는 돛대를 내리고 돛을 감아서 묶었다. 그의 행동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 다음 돛을 어깨에 메고 해변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상태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뒤를 돌아보았다. 가로등에 반사된 불빛으로 배의 고물에 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빳빳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등뼈가 하얗게 노출되어 생긴 선과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검은 부분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 사이는 텅 비어있는 앙상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꼭대기까지 와서 그는 힘없이 넘어졌다.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그대로 잠시 동안 누워 있었다.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서 돛대를 어깨에 메고 앉은 채 망연히 길 쪽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볼일을 보러 저 멀리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냥 그 길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우선 몸부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돛대를 집어 어깨에 맨 채 걷기 시작했다. 자신의 판잣집까지 가는 동안 그는 5번을 앉아서 쉬어야만 했다.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다 돛대를 세워놓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익숙하게 물병을 찾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침대에 들어 누웠다. 담요를 끌어당겨 차례로 어깨와 등과 다리를 덮은 다음 신문지에 얼굴을 파묻고는 두 팔을 밖으로 쭉 뻗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편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판잣집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노인은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소년은 바람이 심해지자 노인의 판잣집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소녀는 노인이 고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소녀는 커피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길을 내려가면서도 소녀는 내내 울었다. 여러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서 배 곁에 묶여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바지를 걷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줄자로 뼈의 골격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벌써 가보았었기 때문이다. 어부 한 사람이 배를 점검하고 있었다. 노인은 좀 어떠시냐? 한 어부가 소리쳤다.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소년이 소리쳤다. 소년은 사람들이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건 말건 개의치 않았다. 절대로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무려 18피트나 돼 골격을 재고 있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럴 거예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소년은 테라스로 내려가서 긴 양철통에 커피를 하나 가득 달라고 정했다. 뜨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어주세요. 뭐 다른 것은 필요 없니? 아니요. 나중에 뭘 드실 수 있나 알아보고요. 정말 대단한 고기야. 이런 고기는 처음 봤어. 그리고 어제 내가 잡은 2마리도 괜찮았었다. 그까짓 내가 잡은 고기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하고 소녀는 말하다 말고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 너도 뭐 좀 마시련? 하고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대답했다. 대신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내가 마음 아파한다더라고 전해라. 고마워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가 든 깡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노인의 판잣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 앉아 지키고 있었다. 노인은 딱 한 번 잠을 깰 듯 하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커피가 식어버린 것이다. 그는 길을 건너 커피를 데울 나무를 얻으러 갔다. 마침내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우선 이걸 마시세요. 소년은 커피를 유리컵에 따랐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서 마셨다. 마놀린, 그놈들한테 내가 지고 말았어. 그놈들이 나를 이겼지. 하지만 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건 아니었어요. 저 고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말. 내가 놈들한테 진 것은 나중의 일이야. 페드리코가 배와 고기잡이 도구를 점검하고 있어요. 고기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더러 쪽에서 고기 덫에 놨으라고 해. 그 창날 부리는요? 갖고 싶거든 내가 가지렴. 좋아요. 정말 갖고 싶어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이제 그 일을 잊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요. 다들 날 찾았었니?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와 비행기까지 날았는걸요. 하지만 바다는 너무나 크고 배는 작으니까 발견하기 어렵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순간 노인은 새로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기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을 하다가 진짜로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말이다. 그동안 내가 없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너는 뭘 좀 잡았니? 첫날은 1마리, 둘째 날에도 1마리, 그리고 셋째 날에는 2마리 잡았어요. 잘했다. 이제 우리 같이 잡으러 다녀요. 아니야, 나는 운이 없어. 이제 나는 운이 다 했나 봐. 아니, 운이라니요? 하고 소년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운을 갖고 갈게요. 너의 식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난 어제 2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같이 나가요. 네? 좋은 작사를 하나 구해서 늘 배에 싣고 다녀야겠어. 아마 고물 포드차와 스프링 조각을 이용해서 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구아나 바쿠아에 가서 갈아오면 돼. 아주 날카로워야 한다. 부러지기 쉬우니까 버려서는 안 돼. 내 칼은 이미 부러졌어.
아예 칼도 하나 더 구하고 스프링도 갈아오지요. 이번 강풍이 며칠이나 갈까요? 사흘쯤? 아니, 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 제가 모든 걸 잘 챙겨 놓을게요. 할아버지는 이제 그 손이나 잘 보살피세요. 손이야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지난밤에 뭔가 이상한 것을 뱉었었는데 마치 가슴속에 뭐가 깨진 것 같았어. 그것도 고치세요. 누우세요, 할아버지. 제가 깨끗한 셔츠를 갖다 드릴게요. 뭐 좀 드실 것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온 신문이 있으면 아무거나 좀 가져오너라. 노인이 말했다. 난 앞으로 배울 것이 많고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좀 심했지. 드실 음식과 신문을 가지고 오겠어요. 약방에 가서 손에 바를 약도 사가지고 올게요. 페데리코에게 고기 머리는 그 사람이 가지라고 꼭 전해라. 네, 잊지 않겠어요. 소녀는 문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달아빠진 산호암 길을 내려가면서 또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에 테라스에 관광단 일행이 도착했다. 빈 맥주 깡통들과 죽은 꼬치고기가 흩어진 사이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던 여인이 커다란 꼬리만 우뚝 솟은 길고 하얀 등뼈를 보았다. 마침 동풍이 불어 쉴 새 없이 큰 파도가 일고 있었고 그때마다 조류에 밀려 떠올랐다 흔들렸다 하고 있었는데 그 허연 등뼈와 꼬리는 물결과 나란히 떠올라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저게 뭐예요? 그녀는 웨이터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끝은 조류에 쓸려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커다란 고기의 긴 등뼈를 가리키고 있었다. 티비룬이지요 하고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의 일종이에요. 웨이터는 그 고기에 얽힌 사연을 설명해 주려고 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는데요. 나도 몰랐어. 부인의 동행인 남자가 대답했다. 그때 길 저쪽의 오두막 속에서는 노인이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소년이 그 곁에 앉아 잠자는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